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 독서 지문 21에서 24번 문제가 달려있는 이제 입체주의라는 예술 지문이야. 우리 요거 한번 같이 보고 문제까지 좀 풀어보도록 해볼게. 무난한 지문이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1문단 보자. 1문단. 우리 독서 지문 읽을 때 1문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줄 건지 가이드를 좀 잡아주는 문단이어서 좀 잘 보는 게 중요해. 1문단 봐봐.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대.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그 당시에 현실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법칙들이 다 부정되기 시작했어. 무엇 때문에? 과학 문명의 발전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볼까?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얘들아 요 문장?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으로 밝혀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거야. 시공간은 절대적이야.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니야, 상대적인데 이렇게 밝혀졌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 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이건 뭐냐면 아까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부정했잖아.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식, 이것에 의문을 품었다. 똑같은 말인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똑같은 건 거 알겠니? 세 번째 문장 봐봐. 이것은 서양 회화, 그림에도 영향을 미쳐서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결국에 사람들이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식에 의문을 품는 것이 서양의 회화, 그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결국에 무엇을 탄생시켰어?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까지 탄생됐대. 그럼 이 1문단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엇이 탄생됐다? 큐비즘.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이 탄생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괜찮니? 1문단 좀 정리해볼게. 나 옆에다 좀 정리할 거거든. 너희도 정리를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1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학 문명이 발전됐대. 20세기 초 유럽에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법칙, 현실을 이루었던 법칙들 있지. 법칙이나 아니면 당연시 되어 오던 인식, 당연시 여기던 인식들이 있었어. 여기에 무엇을? 의문을 갖게 된 거야. 그게 진짠가? 이렇게. 그러면서 무엇이 탄생되었다?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도 탄생이 되었다 하면서 결국에 큐비즘이라는 것이 이 글의 화제가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럼 너희는 이걸 알면 되는 거야. 과학 문명의 발전은 큐비즘을 탄생시켰다. 인과관계를 좀 잘 알면 돼. 그럼 이제 큐비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 이 문단 읽어보자.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얘들아 여기까지 딱 읽으면 너희들은 이걸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큐비즘이잖아. 그런데 딱 읽어보니까 전통 회화와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큐비즘하고 요 전통 회화가 대조가 되고 있네? 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항이라고 하거든. 두 개의 항, 이 항 대립이 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공통점, 차이점, 주로 차이점이겠지. 차이점을 계속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나는 표시를 해주면서 글을 읽거든. 잘 봐. 큐비즘이 전통 회화와 다른데 전통 회화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 보통 문장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지? 관형사절을 통해서 전통 회화에 대해 설명을 해줘. 자, 전통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집중했어. 그런데 큐비즘은 그것과 달리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럼 큐비즘의 목표는 뭐야? 본질 구현이야.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고자 했대. 어떡해요? 그건 모르지.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것. 계속 조금 더 볼게. 이것을 위해, 이것이 뭐야?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기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해버렸대. 그러면 세부적 묘사는 큐비즘에서 했어, 안 했어? 안 했겠지. 누가 했을까? 아마도 전통회화가 했겠지. 왜냐면 전통회화는 사실적 재현에 집중하고자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구와 원기둥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써서 단순화시켰대. 그래서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이게 큐비즘의 특징이겠지.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했대. 야, 색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몇 가지 색으로만 제한하였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 전통 회화는 사실적 재현이잖아. 그럼 몇 가지 색으로 그리면 되니? 안 되겠지. 색깔 그대로 다 그려야겠지. 큐비즘하고 차이가 있겠지. 괜찮아? 한번 조금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넘어갈까? 지금 이게 2문단하고 3문단이 결국 같은 얘기를 해줄 거거든. 2, 3문단 나는 같이 정리할 거고,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글이 큐비즘하고 무엇과 전통회화, 큐비즘과 전통회화가 서로 이항 대립적인 상황에 있는 거구나. 즉 대조. 내가 지금 이항 대립이라고 했는데 두 개의 항이 대립된다. 즉 쉽게 말하면 대조된다. 차이점 중심으로 봐주면 돼. 해보자. 큐비즘하고 전통회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 생각을 계속 해보면 되거든. 전통회화는 사실적 재현이 목표였어. 그림을 똑같이,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는 모습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전통회화의 목적이었다면 큐비즘은 그게 아니야.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는 게 목표야. 본질을 한번 그림에서 나타내보고 싶은 거야. 사실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근원적 형태를 그리고 싶어 했다라는 거야. 상당히 좀 철학적이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조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통회화는 아마도 세부적 묘사를 했겠지. 이 세부적 묘사라는 게 큐비즘에선 세부적 묘사를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전통회화에선 세부적으로 했겠지. 배제하고 어떻게 했다고? 단순화시켰대. 대상을 단순화. 세부적 묘사가 아니라 단순화를 시키는데 이 단순화시키는 게 어떻게 단순화시키는 거야? 구나 원기둥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그냥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냐면 질감이나 부피감이 부각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 됐지? 색채 또한 이렇게 나와 있었지. 색채 또한 큐비즘은 어떻게 했어? 몇 가지 색으로 제한했어. 왜? 색채는 부차적이야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다면 전통회화는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색깔, 몇 가지 색이 아니겠지. 여러 색으로 했겠지. 이건 내가 이제 추론해서 써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주고 가면 돼.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큐비즘을 계속 동그라미 쳐주고 있었고 전통회화는 세모를 쳐주고 있었어. 계속 좀 읽어볼게. 3문단이야. 또한 큐비즘은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원근법을 거부한 게 큐비즘이야. 이유가 있어. 하나로 보면 한쪽 형태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좀 더 읽어볼까?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중시점을 적용하였는데 그럼 큐비즘은 다중시점을 적용했구나. 이것은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한 기법이다.
시점을 여러 개로 봐서 그걸 한 화면에 그려낸데 어렵잖아. 얘들아,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항상 예를 들어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너희한테 이해를 돕게끔 해줘. 볼까?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야. 너희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시점에서 보면은 막 정면에서 보는 인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 그런데 큐비즘은 그게 싫은 거야. 하나 시점 안 돼.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다는 게 뭐야? 정면에서 본 시점, 측면에서 본 시점, 다중 시점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전체 형태를 한 그림에 넣는 거야. 그럼 딱 생각했을 때 그림이 기괴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왜냐면 얼굴에 정면도 그려놓고 측면도 그려놓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이게 큐비즘이야.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또 얘기하네.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났어.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얘네가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인 거야.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면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측면도 보여주고 혹시 때로는 뒷면, 후면도 보여줘서 이 근원적 형태를 다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큐비즘의 관점인 거야. 그렇다면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그렇지. 새롭지.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럼 3문단에서는 큐비즘과 전통회화를 다시 한번 대조해 줄 수가 있는데, 큐비즘은 시점이 뭐라고? 다중시점. 다중시점. 여러 면의 시점에서 보는 거지. 그리고 그 다중시점을 한 화면에 그리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의 시점은 어디일까? 전통회화겠지. 하나의 시점. 그동안에 그려왔던 전통회화에서는 당연히 시점을 하나로 했지만 이제 큐비즘은 시점을 다중으로 여러 개를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당연히 너무나도 새롭잖아. 그래서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게 해 주었다. 새롭다라는 거야. 그동안 전통회화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미의식이 생겼다. 됐니? 그런데 내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2, 3문단 읽어봤을 때 지금 2번 나온 게 있거든? 여기 2문단에서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회화와 달리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큐비즘, 이런 얘기가 나왔다? 3문단에서 또 나와.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였다. 똑같은 게 나오지. 그래서 2번, 3번 나오는 건 중요하다는 거야. 무조건 너희가 문제 푸는데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고자 했어.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구나라는 걸 눈치를 챘어야 돼. 알겠지? 반복되는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줘. 4문단 가볼게.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그러니까 큐비즘이 다중 시점을 적용하는데 시점이 뭐 2개, 3개가 아니라 막 더 여러 개의 시점. 그래서 다중 시점이 극단화됐다라는 거야. 이 시기, 이 다중 시점이 극단화된 시기의 큐비즘을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용어가 하나 나왔네. 분석적 큐비즘. 이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했대. 시점이 여러 개야. 그리고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갰고 색채 또한 고유색이 아니라 무채색으로 한정해서 표현을 했고 해체 정도가 점점 심해졌나 봐. 심해짐에 따라서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졌어. 얘들아,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데 엄청 많이 해체해버려. 다 쪼개. 그럼 어떤 그 부피감 자체가 없어지겠지. 그냥 쪼개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해체하다 보니까 부피감이 없어질 정도로 완전 분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관람자는 다 쪼개진 상태의 대상을 보니까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거야. 그림을 봤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됐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적 큐비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이 부분 내가 그냥 밑줄을 그어놨는데 우리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4문단에서는 이제 분석적 큐비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4문단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분석적 큐비즘이고 이 분석적 큐비즘은 무엇을 분석적 큐비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다중 시점의 극단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첫 번째 번호를 그냥 매길게. 첫 번째는 얘는 다중 시점이 여러 개의 시점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어떤 다중 시점이 아주 극단화되었을 때의 큐비즘, 이걸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해.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 시점으로 해체해.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 쪼개. 그래서 작은 격자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겠지.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서 그림을 막 그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대상의 고유색 써 안 써? 쓰지 않아. 얘들아 쓰지 않아. X. 고유색 쓰지 않고 뭐로만? 무채색으로만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무엇이 없어? 부피감이 없는 거야. 부피감이 없을 정도로 완전 분해되는 거지. 너무 많이 쪼개서 그러는 거야. 문제점이 뭐야? 그래서 대상을 알아볼 수 없어. 그냥 보고는 뭐지? 얘가 뭘 그린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를 추측할 수 있냐면 그림의 제목 있지. 제목이나 그 그림에 삽입된 문자. 이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을 추측하는 거지. 됐지? 이게 이제 분석적 큐비즘에 대한 이야기. 분석적 큐비즘 중요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냥 큐비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단순화시킨 거니까 질감이나 부피감이 있었거든? 그런데 분석적 큐비즘 너무 다중 시점이 극단화되잖아? 부피감조차도 없는 거야. 알겠지? 차이점을 좀 봐줘야 돼. 5문단 계속 읽어볼게. 문제잖아? 그럼 딱 그림을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요거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돼서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분석적 큐비즘이겠지.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이나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였대. 해결책인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아, 그럼 차이가 있는 거네. 요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종합적 큐비즘은 이제 그 분석적 큐비즘의 한계를 극복한 거야. 실제 화면 안으로 무언가를 끌어들여서 표현을 한 거야. 좀 더 읽어볼게.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법을 하나 설명해주네. 파피에콜레라는 기법이 있대. 여러 기법이 있나 봐. 근데 대표 기법이 파피에콜레인데 이것은 파피에콜레는 화면에 신문지, 벽지 등의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서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래.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였다 그랬지. 이게 바로 이렇게 뭐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런 건가 봐. 뭔지 아직도 잘 감이 안 와서 어떻게 얘기해줘?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 탁자를 그렸으면 화면에 나뭇결 무늬의 종이를 붙여주는 거야. 이거 나무야. 이렇게.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깔로 인해서 나뭇결 무늬의 종이니까 색깔이 드러나잖아. 색채도 살아났다. 아까 분석적 큐비즘은 색깔이 어땠어? 무채색이었잖아. 색깔이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이 종합적 큐비즘을 통해서 색채가 살아나는 거지. 이게 종합적 큐비즘과 분석적 큐비즘의 차이점이 또 될 수 있겠네. 그치? 괜찮니? 자, 5문단 또 정리 한번 해볼게. 이제 5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종합적 큐비즘이겠지.
종합적 큐비즘. 이 종합적 큐비즘은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야?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조금 풀어서 쓰면은 무엇인지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종합적 큐비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야? 어떤 화면 밖에 재료를 끌어들인 거지. 화면 밖에 재료를 사용하게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으로 파피에콜레라는 기법을 하나 설명해줬고, 파피에콜레가 뭔지는 얘기해줬지? 실제 종이 같은 것. 그래서 얘는 실제 종이를 오려 붙이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지. 무엇이 살아났다? 색채가 다시 살아났다. 그럼 이건 뭐와의 차이점이야? 아까 여기 무채색이었잖아. 얘는 무채색. 분석적 큐비즘은. 그런데 종합적 큐비즘은 색채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들아, 그래서 항상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을 읽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종합적 큐비즘. 마지막 문단 볼게.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서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얘들아 봐봐. 큐비즘의 목적은 뭐였어?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이 큐비즘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또 무언가 한번 반복되는 거 보여? 근원적 형태. 또 나오지.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 알겠지? 계속 보자.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실제에서 해방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실제처럼 안 그렸다는 거지. 근원적인 형태를 그리기 위해 노력했지 실제 모양을 그리기 위해 노력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회화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거 뭐라 그래? 회화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큐비즘의 얘들아 이런 거 다 앞에 것도 사실 의야. 우리 마지막 문단은 보통 어떤 화제가 가져다주는 이제 의미 같은 거 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이것은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잘 볼래?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게 뭐래? 현대 추상 회화야.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게 뭐야? 큐비즘.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큐비즘이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거야. 순서야, 순서. 이런 거는 이제 선택지에서 순서를 바꿔서 내. 현대 추상 회화는 큐비즘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틀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으니까 큐비즘이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순서까지 마지막으로 꼭 챙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큐비즘의 의겠지. 그래서 마지막 살짝 정리를 해보자. 6문단은 큐비즘의 의. 첫 번째는 뭐야?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 이전의 전통 회화와 달리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고, 두 번째는 뭐야? 회화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이전의 방식과 다르니까 표현 방법에 있어서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 추상 회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밑으로 가니까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네. 미안해. 현대 추상 회화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까지. 괜찮니? 상당히 이제 고1에서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연습하기 좋은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글인 것 같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이게 이제 지문이 좀 익숙해졌으면은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데, 여기다. 자, 한번 볼게. 2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한번 해볼게.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 얘들아, 기법 있었던 거 기억나? 어떻게 큐비즘을 표현했는지, 분석적 큐비즘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그 다음 종합적 큐비즘에서 대표 기법, 파피의 콜레 이런 거 나와 있었네.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1문단에 있었지. 뭐였지? 과학 문명의 발전 있었지.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쟁. 다른 화가들 안 나왔지. 답 3번이겠네. 4번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이거 나왔잖아. 그 분석적 큐비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 큐비즘으로. 5번 큐비즘이 현대 추상회화에 미친 영향. 마지막에 나와 있었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래서 21번에 3번. 2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 기억이 뭐냐면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 이거였어. 적절한 거 잡아.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이겠군. 1번부터 너무 맞아가지고 당황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한다. 본질 구현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 체크했지. 3번이나 나왔거든?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얘네가 뭘 자꾸 사용하는 거냐면 다중 시점을 쓰는 거지. 그치? 여기 봐봐, 기억 위에. 여기 보면은 대상의 형태를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가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지. 그게 분석적 큐비즘이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해체돼서 형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 1번이 너무 맞아. 하지만 난 나머지도 다 보고 가거든. 2번 봐봐.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 절대적 기준 같은 말 나왔었니? 안 나왔지. 3번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얘들아, 사실적 표현 완전 X인 거 알겠지? 큐비즘과 정반대 있는 애야. 4번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탈피하면 안 되지. 기하학적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게 큐비즘이었잖아. 5번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이 말은 상당히 맞아. 왜냐면 새로운 미적 인식이라는 것은 큐비즘이 이제 우리에게 준 것이니까. 그런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여기가 틀렸지. 있는 그대로 아니었지.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중 시점 같은 걸 쓰면 있는 그대로 될 수가 없지. 괜찮니? 그래서 공부할 때는 나머지 선택지도 꼭 다 파악을 해줘. 넘어가 볼게. 넘어가서 어디지? 여기다. 2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들아, A가 뭐냐면은 분석적 큐비즘이야. 분석적. 써주고 가보자. 그 다음에 B는 종합적 큐비즘이야.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비교대조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네. 적절한 거야. 자, 1번 A는 B와 달리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낸다. 잡아. A는 분석적 큐비즘은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낸다. 우리 아까 기억나? 고유색 안 쓰고 무채색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 틀리지. 2번 A는 B와 달리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다. 이게 잘 보면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얘들아, 이런 보조사가 나오면 되게 주의해야 돼. 분석적 큐비즘은 삽입된 문자로만이라고 나오지 않았어. 뭐라고 나왔냐면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만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알겠지? 이런 말은 좀 잘 눈여겨볼 거. 3번 B는 종합적 큐비즘은 A와 달리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이게 작은 격자 형태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냐면 요 분석적 큐비즘에서부터 벌써 얘기를 하거든. 분석적 큐비즘에서 여러 시점으로 해체해서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갠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시점을 되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겨서 종합적 큐비즘이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작은 격자 형태는 B하고 A 다 쓰고 있는 거야. 달리가 틀린 거야. 그래서 3번도 틀려. 4번 B는 A와 달리 화면 밖의 재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한다. 되게 많네. 종합적 큐비즘에서는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면 밖의 재료를 끌어온다 그랬지. 그렇다면 종합적 큐비즘에서만
쓰이는 기법이니까 4번이 맞겠지. 5번, A와 B는 모두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상화한다. 얘들아, 보면은 질감과 부피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분석적 큐비즘에서 이미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대상을 분해한다고 되어 있었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종합적 큐비즘에 가면은 오히려 갖다 붙이니까 바깥에 있는 재료들을 이제 뭐 갖다 붙이니까 질감이 조금 더 살아날 순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질감과 부피감이 살려서 대상을 형성하는 게 이제 A는 절대 아니어서 23번에 4번. 괜찮니? 24번 해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봐봐.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이다.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얘들아, 실제와 다르다가 나왔으면 얘는 큐비즘 그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에게 이 그림에 대해 분석하라고 절대 나오지 않아. 그냥 보기의 설명을 보고 지문하고 연결을 하면 돼. 알겠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제처럼 안 그렸다는 거야. 집들은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고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광원이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 뭘까? 다시점이지.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시점이지. 여러 개에서 본 것을 그냥 하나의 그림에 넣었다는 거야.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건 뭐겠어? 그러면 색깔이 제한되어 있다. 큐비즘의 시작을 큐비즘의 시작이야, 시작. 그럼 이거는 분석적 큐비즘은 아니라는 거야. 시작이니까. 왜냐면 분석적 큐비즘은 다중 시점이 극단화돼서 이제 분석적 큐비즘이 나온 거니까. 그치?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자금 입방체가 큐브를 그렸다라고 해서 큐비즘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대. 이 평론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전통 회화를 그린 이제 사람들, 그 전통 회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너무 난해하잖아. 그러니까 비판을 받은 거겠지. 그럼 이건 그냥 단순히 이제 큐비즘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자, 입방체, 단순화 다 큐비즘의 특성이 맞지? 대상의 근원적 형태, 큐비즘에서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그리고자 했다라는 거 계속 나왔지. 완전히 맞는 선택지. 2번,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것은 다르지? 실제 사실을 재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이거를 사람들이 추측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린 건 아니야. 그치? 이래서 이제 답이 2번인데 이게 대상의 근원적인 형태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이 되면은 대상이 무엇인지 몰라보겠는 것 뿐이야. 이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르게 그렸다. 이건 절대 아닌 거지. 순서가 절대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2번이야. 나머지 선택지 볼게.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 거부. 맞지? 다시점. 4번.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 세부적 묘사는 전통회화에서 하고자 하는 거고 큐비즘에선 왜 이걸 안 했어?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니까. 5번, 색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됐지. 색이 몇 가지 색깔로 제한된 것은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 이런 거 우리 이문단이었나? 이문단이었을 거야. 이문단에 있었지. 그래서 완벽하게 얘는 이제 2문단하고 이제 3문단에 있는 큐비즘에 대한 설명을 이 보기의 그림과 연결시켜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어. 알겠지? 24번에 2번 답인 거 괜찮니?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